네, 역대급 비호감 대선 그리고 안개속, 혼전, 박빙 이런 수식어가 따라붙는 이번 대선. 자, 그 어느 때보다도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번 대선의 특징과 남은 한 달간 유권자들 무엇을 주로 봐야 하는지 이번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중앙대 법대 이상돈 명예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상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일단 이거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어제 사자 대선 TV 토론 보셨죠? 네. 예. 네, 봤습니다. 관전평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데 저는 우리 유권자들이 TV 토론은 그냥 참조하는데 그쳐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자기를 좀 덮어버리고 달콤한 말로 그 유권자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또 TV 토론을 앞두고 벼락치기 공부를 해서 온갖 잡다한 지식을 두고서 이렇게 묻고 답하는데 그게 좀 우습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TV 토론에서 나온 말초적인 그 질문 답변이 아니라 각 후보자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특히 지난 10년간의 공적 활동,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그들의 생각과 사람 됨됨이, 좀 이런 게 중요해서 저는 어저께 토론도 제가 생각하는 그거는 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TV 토론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판단을 해야 하고 TV 토론은 약간의 도움을 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2시간이면 어떻게 보면 길기도 하지만 4명이 참여하는 그 토론회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본질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깊이 있는 토론까지 가려면 기본적인 시간적인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 토론이라는 게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깊이해봤자 그 후보자들이 불과 몇 달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지식을 그 벼락치기 쪽집게 가외에서 온갖 걸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요? 아니 그 입학시험 같은 거 시험 볼 때 벼락치기 공부하면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게 토론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지나치게 비중을 준다고 봐요. 경선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토론을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토론보다도 유권자들이 결정할 때는 각 후보자가 살아온 그 과거, 특히 과거 10년 각 후보자가 속한 정당이 지난 10년간 뭐를 했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이건 좀 정말 여쭤봐야 되겠어요. 안철수 후보는 지난 대선과는 그때처럼 무슨 실언도 하진 않았고 좀 잘했다는 평가도 들리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철수 후보?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론에 이번에 대비해서 좀 준비를 했다고 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 10년 동안에 안철수라는 사람이 했던 정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중요하죠. 자기가 그렇게 국민적 지지를 받다가 주로 한 게 창당, 합당, 탈당, 분당 이런 10년 동안에 파문만 일으켰는데 그 토론에서 번지르르하게 답변한 게 그게 별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그래서 TV 토론에 유권자들이 소화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후보자들의 본질을 파악해야 된다. 그것은 과거가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 본질을 좀 보려면 그러면 이 다자 토론보다는요 양자 토론 사실은 불발되긴 했는데 그건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있으면 토론이 이렇게 했겠지만 또 이제 일반 유권자들도 토론도 너무 많으면 식상하지 않습니까요? 그리고 TV 토론, 후보자 토론이 미국서 1960년부터 시작했는데 지난번에 트럼프하고 힐러리 선거 때 봐도 그게 토론이 영향을 줍니까? 안 주잖아요. 이미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유권 결정했듯이 저는 이번도 토론이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번 토론이 그래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 분들의 시각은 아무래도 이번에 대선에서는 부동층이 좀 많다. 아직까지도 결정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제 대선이 한 달 남았는데도 이분들이 그래도 좀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은 있거든요. 그런 효과는 좀 있지만 제가 그래서 그 TV 토론에 번지르르한 말에 속으면 좀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TV 토론에서 국민 대통합 대통령 되겠다고 분명히 몇 번씩 강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토론에 나온 번지르한 말에 속으면 안 된다. 오히려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정당이 과거 10년 동안에 했던 것을 유권자들이 보고서 판단을 해야지. 예. 뭐 토론 같은데 너무 집착하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사실 뭐 그동안 실언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 네네. 토론에서는 아까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늠름했다, 제일 잘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어떻게?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몇 달 전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 너무 잘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게 뭐냐? 몇 달 동안에 이른바 가입 공부를 많이 한 거 아닙니까요? 네. 제가 봤던 게 바로 그거예요. 예. 어떻게 사람이 6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확 달라지느냐? 사람은 안 바뀝니다. 예. 근데 어제 안철수 후보가 퀴즈를 좀 냈는데 그게 좀 짓궂었나요? 그 청약 가점 점수요. 글쎄요. 만점이 몇 점이냐 했는데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네네. 그런 질문을 하면은 만약에 미국에서 그런 질문하면 요거도 먹습니다. 예. 이건 무슨 고등학교 애들 퀴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운영할 수 있는 자질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거 물어봤으면 미국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때 존 F 케네디나 로널드 레이건 다 답변 못했을 거예요. 그런 거 정치를 갖다가 아주 치와와하고 웃기는 겁니다. 그런 토론 하지 말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교수님 이번 대선 전체 그 판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아까 제가 오프닝 때 얘기 드렸습니다만 안개 속 뭐 역대급 비호감 뭐 또 네거티브 계속 점철되고 있고요. 네. 이걸 뭐 그 한마디로 좀 규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 대선 이 교수님? 이번 대선은요, 그 집권당이 국정에서 좀 살짝 실패한 거 아닙니까요? 그러면은 그 운동장이 기울어진 거죠. 그래서 집권당이 그 집권 시절에 책임이 뭐 없거나 비교적 적은 새로운 후보를 내도 아무래도 불리합니다. 그거는 역사가 보여주는 거죠. 그 미국에서도 1968년, 76년, 2000년, 2008년 선거 그 집권당이 실패해서 다른 후보가 나와서 차별을 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집권당이 실패했는데 집권당에서 내세운 후보가 당선된 경우는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는 이재명 후보가 출발부터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없이 이번에는 그 후보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리스크가 야당한테 있는 것만 아니라 여당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쪽에 후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울어진 지형을 그렇게 극복하기가 저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번 대선을 보는 시각입니다. 예. 어제 TV 토론에서 좀 의외였던 게요. 아무래도 뭐 시간 제한 때문에 뭐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강 후보 배우자 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 김건희 씨 무속 논란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새로 이제 사실 이쪽으로 옮겨갔죠. 전선이 김혜경 씨 그 과잉 그 의전 논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사실은요. 네, 그런데요. 그런 문제는 토론에서 후보자가 자기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그럼 어떻게 후보자가 그런 걸 자기 입으로 공개 토론에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또 그런다. 그러면 아주 그런 후보자가 집니다. 그런 거는 당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당에서 공방을 벌이고 비판하고 그러는 거지. TV 토론에 그런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를 제기하는 측이 완전히 망신당할 겁니다. 그런 거는 당에서 하는 거지 TV 토론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 간에는 서로 여야 간에 지금 공방을 펴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그 부인 리스크 이게 이번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 의전 논란 관련해서 이게 앞으로 이제 대선이 33일 남았는데 유효한 전략으로 보십니까? 유효하건 아니건 간에 그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저도 국회에서 보니까 그 지역구 의원들은 뭐 부인도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의원회관에서 일을 해야 될 비서를 지역구에 내려보내서 그 부인 비서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예. 저도 몇 건 봤어요. 그게 그러니까 단체장들이 뭐 부인 활동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이재명 후보만은 아니었다고 보지만은 그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지향했던 그 참신하고 새롭고 정직한 정치, 공정한 정치, 그거하고 배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게 특히 좀 상당히 나쁘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았어야죠. 그건 뭐 또 안타깝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윤석열 후보 공약 관련해서요. 사실 어제도 토론회에서 윤 후보가 좀 다른 후보들한테 많이 공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 북한을 겨냥한 뭐 선제 타격이라든지 뭐 사드 추가 배치 이거 얘기한 것 때문에요. 자, 이거 관련해서 윤 후보의 이런 정책 공약들에 대해서 이상돈 교수께서 좀 비판을 하셨는데 트럼프식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아니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트럼프식이라고 말하잖아요. 저건 이제 특히 반여성주의를 그 페미니즘을 공격을 해서 젊은 남성이 필요한 게 트럼프 방식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고, 제가 뭐 사드나 뭐 그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는 아무래도 그 주변에 안보 전문가들이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뭐 그런 공부를 해서 답을 했다고 보는데,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 선거 같은 데서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전 그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거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 안보를 선거에다가 이렇게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방력을 증강해서 그야말로 전쟁 억제하겠다 뭐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지 뭐 구체적인 어떤 전술 전략을 두고서 후보자들끼리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민 교수님하고 인터뷰하는 도중에요. 청취자분들이 메시지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예스 앱으로 주신 아하호호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상돈 교수님, 국정 실패라고 규정하셨는데 국정 수행 지지율 40% 안 무너지는 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40%는 뭐 고유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했던 정책이 부동산 세금뿐 아니라 이른바 개혁 아젠다가 다 그냥 숲으로 돌아가 실패했죠. 뭐 그 공수도 실패했고 그렇게 무리해서 통과시킨 그 정당 명부제 비례대표 이런 것도 뭐 스스로 그걸 갖다 뒤집어 버렸잖아요. 뭐 그런 그야말로 국정의 본질적인 것도 아닌 개혁을 하려다가 그래서 좌초했고 그래도 지금 여당 지지자들 40%는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40%가 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지금 야당이 승리한다 그래도 국정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게 40대 40이란 팽팽한 그 대립이 있기 때문에 그게 미국에서 보는 건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가 패배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그 10년 전, 20년 전의 어떤 선거와 정치 양상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 갖고 있기 때문에 뭐 40%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반대한 쪽도 40%가 팽팽하게 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안철수 후보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단일화 이분은 뭐 시종 일관 안 하신다고 하는데 결국은 뭐 하지 않겠냐 이런 뭐 예상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뭐 현재 지지율을 가서는 단일화 하나하나 뭐 대세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한 5% 정도는
아직도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고유 지지가 있고 그 사람들은 양당을 이렇게 지지하지 않는 표고 네. 그밖에 이제 양쪽에서 좀 같이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에 아주 우리 선거 정당 정치를 아주 병들게 한 게 그 단일화입니다. 단일화. 그래서 이제는 제발 단일화 같은 것을 좀 말이 안 나오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정치가 좀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제가 볼 때 끝까지 완주를 하나하나 뭐 대세에 크게 영향을 어떤 캐스팅 보트 역할 난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행보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아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지금 더 이상 뭐 다른 정당에서 뭐 하시겠습니까? 난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번처럼 이렇게 한 달 남았는데도 아직 완전히 우세한 그 후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뭐 토론도 별 소용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뭘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후보자들의 걸어온 길을 보서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런 거를 볼 때 현재 이 시점에서 앞으로 5년간을 끌어갈 수 있는가 또 이제 그 후보자가 속한 정당과 후보자 주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볼 때 판단을 해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좀 투표율이 좀 저조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상당히 양쪽에 모두 실망을 하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과거 보면 그렇습니다. 항상 집권당이 원내에 우세한 의석을 가지고서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되게 그 결과가 안 좋았어요. 노무현 정부 때 말기가 그랬고 이명박 정부도 그랬고 그리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총선 이후 승리 후에 어떤 오만 때문에 지난번 뭐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참패를 당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훈을 삼아서 오만 하면은 그 정권이 무너진다, 망가진다, 뭐 이런 학습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대 법대 이상돈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